안녕하세요. 아토피와 싸우는 사람들 진행하는 오원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B셀의 성장 중에서 골수 안에서 진행되는 내용까지 공부했습니다. 이 골수 안에 니치, 발육적소라 그랬죠. 그 틈새에서 스트로말셀, 얘네들이 도움을 받아서 HSC, 조혈모세포죠. 이 조혈모세포가 프로비셀, 그 다음에 프리비셀, 단계를 거쳐서 세포막에 IgM 이라는 수용체 BCR을 만들어내면은 비로소 미성숙 B셀이 되어서 골수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이었죠. 이 IgM을 만들 때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하는 그 인간적으로 이걸 내가 왜 공부하고 있나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든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 드디어 골수에서 나온 미성숙 B셀들, 걔네들은 이제 혈관을 타고 이후의 성장과 선택을 기다리는 조금 빡신 그런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번 시간 공부할 주제입니다. 이 미성숙 B셀까지 무사하게 성장한 애들은요, 이 골수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S1P, 스핑고신 1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지질 매개체를 붙잡는 그 수용체를 발현해서, 그러니까 화학주성 케모텍시스를 통해서 골수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즉 아직 성인은 아니에요. 그러지만 괜찮아, 나 혼자 지하철 정도는 탈 수 있어요 하면서 즉 골수를 나와서 말초 혈관으로 가서 돌아다니다가 스플린, 이게 스플린인데요, 여기 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T1 그리고 T2 과정인데요. 이거는 트랜지셔널 1, 2,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도기에 있는 퍼스트 단계 그리고 세컨드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굳이 구분하자면은 과도기 비세포, 그러니까 걔네들의 중1시기 그리고 중2, 그러니까 사춘기 비세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중2병 걸린 이 골수라고 하는 것, 즉 이 정강이뼈 같은 데를 대표적으로 얘기하죠. 여기에서 나와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 스플린, 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스플린의 확대된 단면도가 바로 이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짜잔, 이게 T1하고 T2죠. 자, 그렇다고 치고 이 둘이 차이를 보면은요, 이 둘 다 B셀 세포막에 발현된 이 멤브레인 IgM, 얘는 이미 높게 많이 나타나지만 멤브레인 IgD는 처음에는 별로 없다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T1에서 T2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즉 T1 때는 멤브레인 IgD가 거의 없거나 조금 있는데, 이 T2가 되면은 조금 더 많아져서 중간 정도 보이고, 이 성숙한 B셀 나중에 이 되면은 확 많아지는 거예요. 이 T1에서 T2로 성장하는 시점에 이 델타 헤비 체인 mRNA, 얘를 생산하기 위한 이제 대체 접합, 얼터너티브 mRNA 스플라이싱이라고 하거든요. 걔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이 과정 덕분에 이 성숙한 B셀에는 MIGD, 이 막결합 IgD거든요. 얘가 MIgM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CD 21, 23, 24, 그리고 93, 이런 애들이 변화도 T1, T2를 구분하는 마커가 되는데요. 이 괜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냥 생략하고요. 그래도 조금만 짚고 넘어가자면은 BAFF, B-cell activating factor in the TNF, 그러니까 종양괴사 인자 그룹에 속하는 비세포 활성화 인자, 그러니까 그냥 줄여서 비세포 활성 인자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이거를 붙잡는 수용체가 T1 때부터 조금씩 생기다가 이 T2 때 가면은 확실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BAFF, 얘는 좀 중요해요. 이따가 다시 또 등장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아무튼 이 T2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T2 B셀이 되어야 2차 림프 조직, 즉 림프절이나 비장 안에 있는 B셀이 주머니, 그 포리클이라 그러거든요. 거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 나온 미성숙 B셀들이 사회로 나와서 거쳐야 되는 곳이 이 주머니, 포리클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T2 정도는 성숙해야지, 중2 정도는 돼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길 들어가려면은 그 전에 T셀 존이라고 하는 그 T셀들이 관리하는 구역, 그러니까 나와바리, 거기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를 지나서 포리클에 들어가야지 소포 비세포, 그러니까 포리큘라 B셀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제대로 다룰 내용이지만, 이 소포 주머니, 포리클 안에서 헬퍼 T셀이 도움을 받으면 B셀이 강하게 활성화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 그림이 우리 몸의 비장, 스플린, 의 내부를 이렇게 쪼갠 그런 그림인데요. 그 비장 안에 있는 동맥, 센트럴 아테리올, 이거 중심 세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센트럴 아테리올, 요거예요. 이 중심 세동맥을 통해서 이 노란 땡구리, 즉 골수에서 나온 T1 상태의 B셀이죠.
얘네들이 B셀 포리클 여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이 파란 지역, 여기 T셀 존, T셀 구역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T셀 존이 PALS, 여기 파란 요 구역이죠. PALS라고 되어 있죠. 이 PALS는 페리아테리올라 림포이드 쉬스. 이걸 한글로 해석하자면은요, 이 세동맥 주변에 있는 림프 덮개, 뭐 세동맥 주위 림프구 집, 뭐 이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 부위가 T셀 존, 이 파란 부위가 T셀 존입니다. 동그랗게 딱 감싸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런 구조는요, 이 비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2차 림프 조직, 그러니까 림프절이나 장에 있는 페이어스 패치 그런 데도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물론 해부학적 이름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잠깐. 지난 시간 B셀 라이징 파트 1에서 골수내 B셀이 성숙 과정 중에서 걸러내는 중간 장치들이 있었잖아요. 체크포인트도 있었고 뭐 중심 관용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초 관용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느냐? 바로 여기 이 팔스 부위랑 여기랑 이 포리클 여기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여기 이 팔스 구역을 지나는 T1 B셀 중에서 자기 항원에 강력하게 결합하는 B셀들은 걸러져서 죽고 이후 포리클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는 BAFF라고 하는 것을 붙잡지 못하는 T2 B셀이 또 걸러져서 죽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음성 선택 먼저 하고 나중에 양성 선택을 하는 것 같죠? 특히 이 B셀 포리클 이 안에서 T2가 BAFF 이거를 잡는 수용체를 발현해서 BAFF를 공급받는 것은 이후에 그 B셀 생명 연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BAFF는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와 같은 그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APC 항원제시 세포가 생산하는 거예요. 얘들이 침입자를 발견하면요, 이 BAFF를 뿜뿜 해가지고 B셀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숫자도 늘려서 병력을 막 확보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T1, T2의 성장 과정을 거쳐서 비장의 포리클 내로 들어간 B셀들은요, 걔네들을 이른바 통상적인 B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을 다른 B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B2셀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 외에도 아예 태생이 다른 B1셀이란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애들이 있는데 얘들은 골수에서 나와서 T1, T2까지 잘 진행되다가 이 비장의 소포로 들어가지 않고 엉뚱하게 이 가장자리 구역, 이 마지널 사이너스 쪽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가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이 마지널 사이너스 가장자리 동이라고 하는 이 혈관이거든요. 이 혈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항원들에 대해서 얘들은 대응해요. 그래서 성숙한 B셀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 B1하고 B2하고 이 마지널 존, 그러니까 MZ라고 하거든요. 마지널 존에 있는 B셀 이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전담하고 대응하는 적, 그러니까 병원체도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성숙이 완료된 B셀들을 나이브 B셀이라고 하잖아요. 군인은 군인이지만 아직 실전 경험은 없는 그런 상태인 셈인데요. 얘들이 세포막에는 IgM하고 IgD 이 두 개의 BCR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브 B셀이 항원을 잡아서 활성화하는 과정은 T셀에 의존하거나 의존하지 않거나 이렇게 두 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대부분은 T셀에 의존해서 발생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게 T셀과 만나서 활성화되는 부위는 바로 2차 림프기관, 그러니까는 비장, 림프절, 헤이어스 패치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책들은 이 과정을 설명할 때 림프절에서 림프노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볼게요. 자, 이 그림이 림프노드, 즉 림프절이 단면도예요. 여기에 요 HEV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이 엔도세리얼 베뉴얼, 그러니까 고내피 세정맥이라고 하는 가느다란 정맥 혈관이에요. 그 단면이고 얘는 HEV의 그 종편을 잘라 놓은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노란 땡구리, 이 노란 땡구리들, 이 노란 땡구리 이게 B셀이거든요. 이 B셀이 림프절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 스플린에서는 센트럴 아테리올, 그러니까 중심세동맥을 통해서 비장으로 들어왔었죠. 그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이때 작용되는 기전도 역시 화학주성입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호중구가 혈관벽을 싹 스며 나와서 빠져나가서 전쟁터로 갈 때 그때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 HEV에서 나온 이 B셀들, 노란 땡구리, 얘네들에게는 CCR7이라고 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이 수용체는 뭐를 잡는 거냐면은 CCL21 이거를 잡고 거기에 이끌려서 나오는 건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CCL21을 분비하는 거는 스트로말셀, 즉 기질세포라고 하는 거죠. 이 림프노드에 있는 림프절에 있는 기질세포는 FRC 라고 합니다. 파이브로블라스틱 레티큘러 셀이란 거예요. 얘네들이 CCL21을 분비해서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엷은 분홍색 쪽, 이 안쪽을 메줄라라고 했죠. 여기 수질이고요. 이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이 부위들은 피질이에요. 콜텍스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이 HEV를 통해서 나오는 이 B셀 땡구리들은 콜텍스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피질 쪽으로요. 그런데 이 피질은 T셀 존, 이 파란색하고 B셀 존, 이 노란색 쪽으로 두 개로 구역이 나뉘는 거고, 그 안에 B셀 존 안에는 동그란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게 B셀 포리클이라고 하는 거죠. 이 노란색 주머니를 1차 림프 여포라고 해요. 프라이머리 림포이드 포리클이라고 하는데 B셀들이 바로 여기로, 그러니까 1차 림프 여포로 모이는 겁니다. 근데 혈관이 T셀 존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T셀 존을 거쳐서 B셀 구역이 포리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위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포리클이고 이 포리클 안에는 FDC라고 하는 이 좀 이상하게 외계인처럼 생긴 애들이 있죠. 얘네들이 뭐냐면은 FDC, 여포 수지상 세포, Follicular Dendritic Cell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이 하는 일은 CXCL13 요거죠. 이 주황색 알갱이들, 얘네들을 분비해서 B셀을 유인하고 BAFF를 공급하는 겁니다. BAFF. 그렇게 1차 림프 여포로 끌려온 이 B셀들은 이 여포 안에서 BAFF 수용체를 가지고 이 FDC가 건네주는 BAFF 얘네들을 붙잡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B셀이 FDC한테 BAFF를 공급받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BAFF 이거는 B-cell activating factor in the TNF, 즉 B세포 활성 인자, 그러니까 B셀한테 주는 식량이나 비타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FDC, 여포수지상 세포 얘들한테 떨어지고 나서 림프절에서 나와서 림프관을 통해서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마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밥 먹고 주유하고 다시 출발하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떠난 B셀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때가 되면은 다시 림프절로 들어와서 BAFF를 또 다시 공급받고 그리고 또 떠나고, 그래야지 오랫동안 살아서 계속 우리 몸에 있는 혈관과 림프절, 그 도로라고 할 수 있는 그 통로를 계속 달릴 수 있거든요. 만약 이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은 이 B셀들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짜로 BAFF를 공급받는 건 아니에요. 이 B셀들은 LT, 즉 림프 독소를, 림프톡시스를 FDC한테 지불해야 됩니다. BAFF 받고 LT 주는 거죠. 자, 조금 더 보기 쉽게 다른 그림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혈관이나 림프관 걔네들을 이렇게 도로라고 하면은 이 B셀을 자동차라고 할게요. 이 첫 번째 그림, 이거는 림프절 피질 그리고 T존에 위치하고 있는 B셀 휴게소를 통과하는 B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류소에서 근무하는 주황색 스트로말 셀들, 얘네들이 CCL21이라고 하는 물질로 B셀들을 유인해요. 우리 휴게소 들어오세요 라고 호객행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HV 혈관벽을 통해서 B셀들이 얼얼얼 하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B셀이 CCR7이라고 하는 그 수용체가 CCL21 얘네들이랑 결합하면서 이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했어요.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노란색 수지상 세포도 있어요. 얘네들이 CCL19 그리고 CCL21이라는 음식으로 이 B셀들을 꼬십니다. 그러니까 CCL19랑 21 모두 B셀이 CCR7 아까 그 리셉터랑 결합하는 건데요. 아무튼 여기에 있는 이 수지상 세포 얘네들이 우리 휴게소에는 소떡소떡 맛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 냄새 풍기는 거예요. 그런 B셀들이 여기서 더 나오겠죠. 와, 휴게소 맛집인가 보다 하면서 림프절 피질로 막 새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휴게소에 있는 식당 건물이죠. 그걸 림프 여포, 포리클이라고 칠게요. 거기에는 식당 아줌마가 있어요. 이 아줌마가 바로 FDC, 여포 수지상 세포예요. 이 그림에서 여기서는 초록색 얘입니다. 아무튼 이분들은 CXCL13이라고 하는 거를 분비해서 음식 냄새를 막 풍겨서 사람들을 더 꼬셔요. 그러면 이 FDC가 파는 음식은 소떡소떡이 아니라 뭘 파는 거죠? BAFF를 파는 거죠. 그걸 받은 B셀들은 결제해야겠죠? 카드로 아니죠. LT. 림프톡신으로 결제를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임모처 B셀이 머처 B셀이 된다 그러는 과정을 설명한 건데, 머처 B셀도 나중에 다시 또 들어오면 이렇게 돌아요. 아무튼 이렇게 배를 가득 채우고 자동차 기름도 가득 채웠으니까 나는 또 떠날게 하고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나가서 다시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FDC가 분비하는 CXCL13과 결합하는 리셉터는 CXCR5 이건데요. 이거는 T셀에게도 보이는 마커예요.
자, 이렇게 임머처 빗셀이 머처 빗셀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머처 빗셀이 계속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서 BAFF를 공급받고선 다시 또 떠나는 그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라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덧붙이자면은, 차가 너무 막혀요. 그리고 주유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차에 기름도 떨어지고, 운전하는 사람이 쉬지 못해서 졸립고 배가 고파서 운전 나 더 이상 못해! 그러면은 빗셀은 이제 무기력화되거나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빗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도로 휴게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즉 2차 림프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이 BAFF를 공급받지 못하는 빗셀들이 있겠죠? 그렇게 밀려난 빗셀들은 결국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전신의 림프관 그리고 혈관을 돌면서 나이브 빗셀들이 살아남고 또 죽고, 그러면서 결국에 애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죠? 항원 발견해서 그에 맞는 항체 만들어내는 형질세포가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물론 메모리 빗셀 역할도 당연히 중요하고, 즉 빗셀이 활성화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빗셀의 활성화는 헬퍼 T셀의 도움이 있는 경우와 도움이 없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아까 구분한 세 종류의 빗셀 중에서 B2셀, 얘네들은 T셀 의존이고요. 그리고 B1이랑 마지널 존 B셀, 얘네들은 T셀 비의존입니다. T셀은 APC 항원제시세포의 MHC 클래스가 전달해준 항원이 펩타이드를 인지해야만 활성화가 될 수 있었지만, B셀은 다르다고 했죠. 누구의 도움도 없이 바로 항원을 스스로 인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T셀에 의존하지 않는, 즉 비의존 항원결합 활성화 그 과정이에요.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항원이 단백질인 경우에는 인식과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몸의 B셀이 활성화될 때 그 과정의 대부분, 중요 과정들은 T셀에 의존하는 항원 결합에 의한 과정이라는 거겠죠. 이 그림을 보면은 비교적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T 디펜던트 흉선 의존, 그러니까 T셀 의존이죠. 이 과정은 B2셀들에게 일어나는 과정이죠. 이 B2셀들은 포리큘라, 그 여포 안에 있는 B셀들이었죠. 즉 포리큘라 B셀, 이 B셀의 BCR, 이 리셉터 이뮤노글로불린에 프로테인 안티젠, 즉 단백질 항원이 결합을 하고 B셀이 얘네들을 인지한 다음에 MHC 클래스 2를 통해서 펩타이드를 제시를 해요. 그러면은 헬퍼 T셀이 이거를 인지하죠. 잡고 그러면 상호작용해가지고 B셀의 형질 변환이 발생하고 고친화성을 가진 다양한 항체들을 만들게 되고, 메모리 B셀도 만들고 오랫동안 살게 되는 형질세포도 만들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래 T 인디펜던트, 이거는 T셀, 그러니까 흉선 비의존성 항원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이 경우에는 B1셀이나 마지널 존에 있는 B셀,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속하고, 얘네들이 인식하는 병원체는 뭐다? 폴리사카라이드 안티젠, 그러니까는 다당류의 항원이 한 군데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몇 개가 따닥따닥 붙어서 다가 결합을 하거나, 또는 이후에 보체 같은 이러한 다른 시그널들이 발생하면은 활성화되는 거예요. 주로 IgM, 이거를 발사하고 친화성이 좀 낮고요. 얘네들은 위하고 다르게 이 다양하게 이뮤노글로불린들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주로 IgM, mainly IgM만 만들고, 어페니티가 좀 낮다, 그러니까 친화성이 좀 낮은 저친화성 항체를 만들고, short, 그러니까는 오래 살지 못하는 비교적 수명이 짧은 그러한 형질세포가 된다는 겁니다. 얘들은 주로 IgM 에 의존하는 건데, 다른 특이한 면역 기전 없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생산되는 거라서 자연항체, 내추럴 안티바디라고도 합니다. 이 중에서 사이머스 인디펜던트, 즉 흉선 비의존 항원 결합 먼저 좀 자세하게 보면은요. 예전에 우리 아토피와 싸우는 사람들 제10화 T셀 액티베이션 파트 1에서 다뤘던 T셀 활성화 과정에서 공동자극인자, 공동자극 신호, 뭐 그런 것들 떠올려 보면 돼요. T셀이 활성화되려면은 그냥 단순히 MHC 클래스 2를 통한 항원 제시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뭐 B7 모레큘도 나왔었고 CD28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 B셀 역시 바로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흉선 비의존, 즉 사이머스 인디펜던트 항원이기 때문에 TI라고 써요. 이 TI는 1 그리고 2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이 TI1 항원에 대한 B셀의 대응은요, 대표적으로 그람 음성균, 그러니까 LPS,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B셀의 TLR, 톨라이클 리셉터 4, 얘가 인식해서 신호 전달이 발생해서 IgM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B셀에는 TLR9, 그러니까는 톨라이클 리셉터 10개 중에서 인간이 B셀 안에서 가장 강하게 발현하는 그런 수용체인데요. TLR9이
이 TLR9을 발현하는 B셀의 그 BCR, 그 수용체와 공동 수용체 그 복합체를 통해서 박테리아에 결합하면은요, 이 B셀은 해당 박테리아를 잡아먹어서 분해시킨 다음에 이 박테리아의 DNA를 세포 내 이입소체에다가 방출하고 그 안에 있던 TLR9, 얘가 해당 DNA를 인식해서 이 B셀이 역시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TI2, 얘는 미생물 표면에 있는 고밀도로 존재하는 탄수화물 에피톱들을 잡는 거예요. 폴리사카라이드, 이 다당류 항원을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닦아 결합을 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에도 개별형 전환, 그러니까 아이소타입 스위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IgM을 주로 분비하게 되는 겁니다. 즉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흉선 비의존성 이런 항원의 경우에는 거의 다 IgM이 우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병원체가 우리 인체 내에서 발견된 다음에 바로 발생하는 B셀이 어떻게 보면 1차 반응, 프라이머리 리스폰스라고 하는 겁니다. IgM을 방출하는 게. 제대로 B셀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이 위의 과정, 이거는 토탈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이소타입 스위칭이나 어퍼니티 머추레이션, 친화력 성숙 이런 것들을 완성하려면은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발동하는 기전이 바로 이 아래의 과정, 프라이머리 리스폰스 1차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대부분 IgM이에요. 이 개별형으로 얘들은 항원 친화력이 낮아요. 그러니까 즉 병원체를 꽉 붙잡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면역 반응을 유발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얘들이 1차적으로 먼저 기능을 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얘들이 활성화되려면은 첫 번째로 이런 교차 결합이 필요해요. 마스트셀, 비만세포 기억하시죠? 걔네들이 활성화될 때처럼 항원 분자 여러 개가 같이 BCR에 동시 결합해야지 발동이 걸린다는 겁니다. 폴리사카라이드, 그러니까 다당류나 당지질,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이런 애들, 그러니까 단백질이 아닌 항원들은 각 분자에 여러 개의 동일 에피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B셀 표면에 있는 여러 개의 BCR, 얘네들이 동시에 교차 결합이 왕창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B1셀이나 마지널 존에 있는 B셀들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항원이 결합되면은 바로 신호가 전달되어서 활성화가 되느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이 BCR은 스스로 B셀의 내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다음 그림으로 보자면은 이게 BCR인데 멤브레인 아이지죠. 얘네들은 안에 있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딱 박혀 있는 다리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뮤노글로불린 알파, 베타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포함해서 B세포 수용체 복합 BCR 컴플렉스 라고 하거든요. 이 수용체 복합의 공동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튼 이 이뮤노글로불린 알파, 베타를 통해서 세포막 안쪽에 있는 ITAM 이뮤노리셉터 티로신 베이스드 액티베이션 모티브 얘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P가 붙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인산화, 그 티로신 베이스드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세포 내 신호 전달 과정, 그거 기억하시죠? 이 B셀이 내부에 신호가 전달되면은 T셀 활성화하고 비슷하게 뭐 티로신 키나제의 작용과 인산화 등의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신호 전달 체계가 막 시작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자세한 건 이 내용들, 이거 역시 패스하는 게 우리 모두의 무병장수와 건강 백세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ITAM 이거가 이뮤노글로불린 알파, 베타 이 세포막 안쪽의 다리에 붙어 있다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활성화 신호가 더해져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보체, 컴플리먼트와의 결합입니다. 예전에 공부했었던 거 기억해 볼게요. 보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 안에 둥둥 떠다니는 위치 추적기 같은 건데 병원체가 들어왔다 그러면 싹둑 잘려가지고 A, B로 나뉘어서 이 B는 병원체한테 가서 따닥따닥 달라붙게 되고 이 A는 돌아다니면서 면역세포들, 그러니까 군인들을 불러 모으는 그러한 신호를 준다라고 했죠. 그 얘기입니다. 이 보체는 C1부터 C9까지 있었죠. 그리고 이 중에서 C3 이게 보체 중에서 제일 많아요. 자, 병원체가 들어와요. 이렇게 병원체가 살랑살랑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달라붙는 C3D가 있어요. C3D만 있는 게 아니라 IC3B도 있겠죠. 이 C3B를 딱 붙잡는 게 뭐예요? CR2. 어디에? B셀에 있는 CR2라고 하는 리셉터가 붙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컴플리먼트 리셉터, 그러니까 보체 수용체라는 거예요. 단순하죠. CR 타입 2 얘가 붙잡으면은 좀 전 단계에서 이뮤노글로불린 알파, 베타 신호 전달로 시작된 얘가 뭐였죠? ITAM 이 인산화를 이 신호가 보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CR2나 이뮤노글로불린 알파, 베타, 그리고 BCR 이런 걸 다 합해서 B세포 공동수용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수용체에 더 많은 신호가 발생하고 전달될수록 이 B셀의 민감도가 높아져서 활성화가 더더욱 강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 오른쪽 이건 뭐냐면은 B셀 표면에는 아까 말한 그 TLR4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어서 병원체 표면에 있는 PAMP, 패소젠 어소시에이티드 병원체 연관 분자 패턴의 신호를 받아들여서 활성 신호가 더해진다, 더 강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흉선 비의존적인 B1 그리고 마지날 존에 있는 B셀들이 활성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다음에는 흉선 의존성 항원 결합 한번 알아봐야죠. 흉선 비의존성 항원결합에서 대응하는 다당류 그리고 당지질 그런 애들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단백질 항원이 들어왔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때는 일이 어떻게 해야 시작되냐면요. 같은 항원, 이 항원에 대해서 T셀하고 B셀하고 모두 같이 이 같은 항원을 인식해야지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연계인지, linked recogni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완전히 똑같은 펩타이드를 인지해야만 발동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이 T셀의 경우에는 APC가 소화해서 내놓은 펩타이드를 인지하는 거고 B셀은 T셀한테 전달되었던 그 병원체가 있다면은 그 병원체의 표면에 있는 에피톱을 인식하는 거니까요. 다만 그 동일한 병원체에서 기원한 신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계인지예요. 달걀을 예로 들자면은 T셀은 이 달걀을 먹은 APC가 야, 나 달걀 먹었어. 이게 달걀에 있는 성분이야. 해가지고 T셀한테 전달해준 그 정보를 받고 활성화되는 거고, B셀 같은 경우에는 이 달걀 표면에 있는 껍질, 계란 껍질을 보고선 이거 달걀이네 하고 인식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뭐죠? T셀하고 B셀 다 동일한 달걀에서 기원한 그러한 항원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연계인지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런 조합을 인위적으로 이용해서 백신을 만든 게 바로 HIV, 헤모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타입 B, 즉 뇌수막염에 대한 예방접종이거든요. 인플루엔자 호열군 B형이 감염이 되면은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흉선 의존성 항원 결합으로 이 B셀 대응이 가능해요. 그런데 어린애들은 그게 대응이 힘들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예방접종을 할 때 그 균에다가 외부 단백을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거를 같이 주사해 주면은 T셀 활성화가 동시에 일어나서 이 연계 인지가 쉬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게 유도하는 거죠. 반대로 페니실린 알러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 반응 때문에 오히려 발생하는 자가 면역 반응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연계인지 과정, 여기에서 T셀 쪽 반응 먼저 보자면은요. 이 T셀은 림프절에 있던 겁니다. APC가 병원체를 잡고, 림프절로 들어와가지고 T셀한테 항원을 제시합니다. 야, 나 이런 거 잡았어. 라고 하면서 MHC 클래스 2에다가 항원 펩타이드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럼 CD4 T셀이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TH, 헬퍼 T셀 활성화, 액티베이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B셀 영역으로 이동해요. 림프절의 B셀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B셀 만나려고요. 만나가지고 전투 더 확대시키려고요. 그러니까 T셀 존에서 B셀이 있는 포리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얘들이 바로 헬퍼 T셀 그 형제들 여러 명 있었죠. TH1, 2, 17, T렉 그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걔네들 중에서 소포 보조 T셀, 즉 TFH라고 하는 포리큘러 헬퍼 T셀 걔네들입니다. 그리고 이 활성화된 TH는 표면에 CD40 리간드도 발현해요. 이거는 B셀이나 수지상세포 그리고 대식세포 같은 APC 표면에 있는 CD40이랑 결합하는 애들이거든요. 참고로 CD40 리간드 얘네들은 TNF, 종양계사인자 얘네들 계열 분자입니다. 아까 나왔던 BAFF 있죠? 걔네들도 TNF 계열이라고 했죠. 아무튼 이렇게 활성화된 TH는 B셀을 만나러 B셀 존으로 이동하고요. 반대로 포리클, 즉 B셀 존 안에 있는 소포, 포리큘 안에 있던 B셀들은 항원을 직접 만나서 인식한 다음에 MHC 클래스 2에다가 그 항원 펩타이드를 제시하면서 T셀 존 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이 B셀도 항원 제시세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지상세포나 대식세포처럼 T셀에게 항원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둘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판문점,
이 아니라 소포간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포리큘라 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둘이 서로에게 끌리는 것 역시 화학 주성이에요. 그리고 둘이 만나는 거는 TH 표면에 있는 CD40 리간드하고 B셀 표면에 있는 CD40의 결합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 결합 때문에 APC하고 T셀의 상호 반응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TH2에서는 인터루킨4 같은 사이토카인들도 뿜뿜해가지고 B셀의 활성화를 더욱더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B셀에서는 동형전환이라고 하는 게 발생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림프절 안에 있는 T셀 존에서 덴드리틱셀, 수지상 세포가 잡은 안티젠, 그거를 헬퍼 T셀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MHC 클래스 2를 통해서요. 그러면은 헬퍼 T셀, 얘네들은 활성화되어서 B셀 존 쪽으로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B셀 존에 있던 이 B셀들, 나이브 B셀이죠. 얘네들이 안티젠을 잡은 다음에 T셀을 만나러 이렇게 T셀 존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 만나는 그 중간 부위가 인터포리큘라 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이 헬퍼 T셀의 표면에는 CD40 리간드가 있고 B셀에는 CD40이 있어가지고 이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을 한다. 그러면은 이 TH에서 사이토카인들이 이렇게 방출되면서 이 B셀이 형질 변환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만들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된 B셀은 플라즈마셀, 즉 형질세포가 되기는 한 거지만 아직은 체력이 좀 약해요. 그리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메모리 B셀로도 거의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플라즈마셀, 그러니까 형질세포를 만들기 위한 다음의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그게 바로 저미널 센터, 배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T셀과 B셀이 만나는 인터포리큘라 존에서는 TH를 만나서 활성화된 B셀의 일부가 다시 포리큘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때는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 TH랑 같이 갑니다. 왜냐면요, B셀 활성화를 제대로 좀 더 강하게, 많이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아예 TFH 얘네들을 데리고 그냥 자기네 공장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난 B셀의 분화 증식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는 부위를 바로 저미널 센터 배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으로 다시 설명하자면요. 헬퍼 T셀하고 B셀이 CD40 리간드와 CD40의 결합으로 활성화된 다음에 저미널 센터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다크존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림에서는 여기가 오히려 좀 더 밝아요. 아무튼 여기서 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B셀 프롤리퍼레이션. 그리고 라이트존, 이쪽이 라이트존이거든요. 여기서는 소마틱 뮤테이션, 체성 변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퍼니티 머추레이션, 친화력 성숙이 일어나고, 아이소타입 스위칭, 동형 전환이 발생합니다. 이 중요한 거 다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 FDC라고 있죠. 포리큘라 덴드리틱 셀, 여포 수지상 세포예요. 여기에 결합했던 로우 어피니티 IgG, 저친화성 IgG 말고 하이 어피니티 IgG, 이 고친화성 IgG를 달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애들만 선별되어서 나갈 때에는 이제 진정한 전투병, 즉 오래 생존할 수 있는 만렙의 이 플라즈마 셀 그리고 메모리 B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셀의 세포 분열, 그러니까 증식이 제대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완전 군장을 하는 그 부위가 바로 여기 저미널 센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 그러니까 TFH랑 같이 포리큘 내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B셀들도 있어요. 걔네들은 HEV, 아까 그 정맥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T셀 존에서 바로 안티젠을 인식한 T셀하고 만나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비장, 그 스플린 같은 경우에서는 T셀 존에서 그 옆에 있는 적색 수질과 만나는 경계부로 가고요. 거기서 B셀들은 프라이머리 포커스라고 하는 그 B셀 클론 확장 구역을 만듭니다. 그리고 림프노드, 림프절에서는 수질삭, 메줄러리 코드라고 하는 부위가 거기에 해당되고요. 얘들은 그냥 계속 분화해가지고 형질세포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 하나하나 또 알아볼게요. 먼저 중사슬 동형 클래스 전환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IG, 이뮤노글로불린은 5개가 있어요. 임머처 B셀이 표면에 갖고 있던 IgM하고 D, 그 2개가 있고 그 외에 G하고 E하고 A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IgM이나 D, 즉 임머처 상태에 있던 애들이 G나 E나 A로 변한다는 거죠. 그거를 동형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TH랑 B셀이 서로 만나는 과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CD40 리간드랑 CD40 결합,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사이토카인들 그 신호에 의해서 유도되는 건데요. 근데 만약 CD40 리간드가 T셀한테 없는 유전적인 결함으로 그게 없어서 둘이 결합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IgM만 유독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IgG,
이게 제일 많거든요. 즉 이렇게 IgG 같은 걸로 변환이 안 되니까 IgM만 계속 많이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고-IgM 면역 결핍증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동형 전환의 기전을 CSR 클래스 스위치 리콤비네이션, 클래스 전환 재조합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지난 시간 공부했던 그 골수 안에서 비셀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프로 단계에서 뭐가 있었죠? 뮤체인, 헤비체인의 뮤체인이 만들어지는 VDJ, 유전자 조각 재조합, 그것의 위치가 다시 변하면서 IgM의 헤비체인의 DNA가 재조합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졌던 IgM의 헤비체인이 여기서 다시 또 재조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당연히 머리 아픈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역시 우리 건강과 지구의 평화가 소중하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위칭이 일어날 때 IgM이 뭐 IgG로 갈 거냐, E로 갈 거냐, A로 갈 거냐, 어떤 거로 전환될 거인지를 좌우하는 거는 바로 TFH가 제공하는 사이토카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생충이 들어왔다. 그럼 TFH가 인터루킨 4 분비하겠죠? 그러면은 B셀이 IgE를 생산 분비하게 만드는 그런 거겠죠. 자, 이 표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IgM은 보체 활성화, 컴플리먼트 시스템, 그걸 매개하는 거고요. 그리고 IgG, 얘네들은 FC 수용체에 의존한 포식작용, 그리고 보체 활성화, 그리고 신생아 면역,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면역 등에 작용하는 거고요. IgE는 당연히 기생충에 대한 면역이겠죠. 헬민스. 그리고 비만세포 탈과립. 이거 뭐죠? 지난 시간 공부했던 즉시형 과민 반응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IgA는 점막 면역. 그리고 이 위에 보면은 각각 어떤 사이토카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죠. IgG가 발생하는 거는 좀 다양하고, 그리고 인터루킨 4에 의해서 IgE 이거는 명확하고, 그리고 IgA 같은 경우에는 점막 조직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라고 설명하고, TGF 베타나 BAFF, 여기 또 BAFF 나오죠? 이것들에 의해서 IgA로의 스위칭이 유도된다는 거죠. 이건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건데요. 각각의 사이토카인들이 어떤 이뮤노글로불린은 생산하고 어떤 이뮤노글로불린 생산은 억제하는가를 설명합니다. 인터루킨 4를 보면은 IgG하고 IgE는 인듀스 생산하는데, 인터페론 감마 같은 경우에는 IgG는 억제하고 IgE도 억제하죠. 즉 인터루킨 4하고 인터페론 감마, 얘네 둘은 반대작용이라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죠. 이 사이토카인들이 대표하는 TH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인터루킨 4는 TH2였고 인터페론 감마는 TH1이었잖아요. 그리고 인터루킨 21은 TFH. 이걸 쭉 보면은 어떤 기전에서 어떤 작동의 차이가 발생하겠다라는 뭐 느낌적인 느낌 있는 정도까지만 좀 이해를 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화력 성숙도 알아봐야죠. 어퍼네이트 머추레이션이라 그래서 친화력 성숙, 이건 뭐냐면은요, 항체, 그 Y자 미사일의 그 항체가 병원체한테 가서 달라붙을 때 그 항체의 접촉이 지속되고 반복되면은 그 달라붙는 강도가 성숙된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강하게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TD, 즉 흉선 의존성 항원 결합 경로에서만 발생하는 거예요. 즉 단백질 항원한테만 반응할 때 그때만 일어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위치가 어디란 얘기죠? 저미널 센터, 즉 림프기관의 소포 안에 있는 그 배중심 저미널 센터에서 발생하는 거란 얘기죠. 이 옆에 그림에서 보듯이 이뮤노글로불린의 V 유전자, 여기 유전자 조각에 뮤테이션, 즉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피톱, 이 동글맹이를 이렇게 대충 잡았던 애가 아래처럼 이렇게 꽉 움켜잡는 거죠. 이런 IG 돌연변이를 체성 과변이, 체세포 고돌연변이, 그러니까 소마틱 하이퍼 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후 이렇게 강력한 Ig를 가진 B셀이 살아남아서 클론들을 복붙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과정에서 이 체성 과변이가 된 B셀들 중에서 TFH, 얘네들하고 결합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항원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애들은 돌연변이가 진행된 상태라면은 아포프토시스 됩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저미널 센터에서 발생하는 B셀의 양성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되는 항원에 대한 가장 적합한 항체를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으로 친화력 성숙 과정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제일 위에 나이브 B셀이 단백질 항원, 그리고 헬퍼 T셀에 의해서 활성화되었어요. 그리고 미그레이션, 저미널 센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B셀에 있던 Ig의 V 유전자 조각이 체성 돌연변이가 되고 항원에 변화하는 친화력을 가진 Ig를 갖게 되는 겁니다.
강한 친화력을 갖고 있는 Ig가 빗셀이 세포막에 있고 그걸로 항원을 잡는데 그건 어디에 있는 거? 바로 FDC, 여포수지상세포, 얘가 제시한 거죠. 이 항원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또 TFH, 포리큘러 헤퍼티셀, 얘에게 항원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FDC에 있는 항원을 인식하거나 TFH랑 상호작용을 하는 빗셀들이 선택되면 이 선택된 얘네들만 살아남게 되며 그렇지 못한 이 옆에 있는 다른 빗셀들은 죽는다. 이 그림에서 이 가운데 애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고친화력 빗셀들이 배 중심 저미널 센터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친화력 빗셀들이 이후에 오래오래 우리 몸을 지켜주는 플라즈마 셀 또는 메모리 빗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항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고 판단이 되면은요, 무기 생산 라인을 멈춰야겠죠. 이제 공장 그만 돌려야죠. 이 B셀 활성화가 진정되는 겁니다. 그거를 항체 되먹임 과정이라 그래요. 안티바디 피드백. 이 그림을 통해 설명하자면요, 이 분비된 항체 얘네들이 Y자가 항원하고 딱 붙어요. 이거를 복합체를 형성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복합체를 형성한 상태에서 B셀과 결합을 합니다. 이 복합체에 있는 항원의 에피톱에는 B셀이 리셉터 BCR이 붙는 거고, 이 복합체에 붙어있던 이뮤노글로불린, 이 이뮤노글로불린의 FC 리즌을 붙잡는 FC 리셉터 요거죠. 확대해서 보면은 FC 리셉터 가 동시에 잡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은 FC 감마 R2B, FC 프래그먼트 오브 IgG 리셉터 2B라고 하는데요. IgG의 FCV를 붙잡는 수용체라는 얘기입니다. 얘기예요, 얘. 참고로 이거는 아주 강한 결합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항원항체 복합체 이거의 결합 신호가 발생하면은요, 이 아래 ITIM 신호가 발생해서 ITAM 신호가 블락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발생했던 B셀의 공격 신호가 중단, 즉 Ig를 더 이상 생산하는 것을 중단하고 체액 면역 반응 그 전쟁이 종결되고 평화를 맞이하는 거죠. 드디어. 여기서 ITAM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뮤노 리셉터 티로신 베이스드 액티베이션 모티브고, ITIM은 똑같아요. 이뮤노 리셉터 티로신 베이스드 이니비션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저미널 센터에 있던 B셀들은 개별형 전환, 채성 과변이가 끝난 그런 Ig를 갖고 있는 메모리 B셀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 메모리 B셀들이 바로 우리가 백신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그 항체, 그걸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얘들은 계속해서 온몸의 혈액과 림프관을 돌아다니면서 꽤 오랜 동안 살아남아서 순찰을 돕니다. 그러다가 동일한 항원을 다시 만나면은 이전보다는 훨씬 쉽고 더 빠르게 면역 활성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항원을 빨리 잡는 거예요. 이미 무기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 항원을 딱 죽일 수 있는. 그리고 그때는 당연히 IgM이나 IgG 같은 일반적인 것보다는 그거에 딱 맞는 항체가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적합한 무기를 바로 찾아서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이번 시간 좀 길었죠. 중간에 끊고 두 편으로 만들까 싶었는데 그냥 쭉 만들어 봤습니다. 뭐 힘드셨다면 죄송하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